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언해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제 책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찾아보시려고 하다가 실패하셔도 그게 사실 언해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책에서 조금 다루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번역의 시대가 바로 이제 언해본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 그 책을 제가 쓸 때도 언해본을 한번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다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언해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는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쪽 분야가 연구가 생각만큼 그렇게 깔끔하게 많이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언해본을 이제 이야기하려면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게 당연히 훈민정음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자료, 이렇게 띄워놓은 자료가 훈민정음,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 그 세종대왕의 서문이죠. 국지여음이 이호중국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시작하는 바로 그 원문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훈민정음 발견의 그 일화를 말씀드리는 것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다를 떨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딱딱한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되도록 제가 그렇게 안 해보려고 수다를 좀 떨어보긴 할 텐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훈민정음과 관련된 그 판본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해례와 해의,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또 이것의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설을 붙인 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저 책입니다. 이 책이 지금 현재 국보 제 70호로 지정이 돼 있고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세계적으로 문자를 만들면서 그 문자를 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기록을 남긴 유일한 것이 한글이죠.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세계적으로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 그 문맹 퇴치에 앞장선 사람한테 주는 상이 이제 세종상이라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책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이런 이제 꽤 많이 알려진 일화긴 합니다만은 이 책은 지금 어디에 소장되어 있냐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입니다. 간송은 아시다시피 전형필 선생의 혼대, 이분이 일제 때 아주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일제 때 일본으로 반출되는 문화재를 거금을 주고 사들여서 해외로 나가는 문화재를 많이 우리나라에 남게 했던 이제 그런 어른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이제 모아놓은 문화재를 가지고 박물관을 만든 게 지금 간송미술관이죠. 일제 때 경성제대 출신 중에 김태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공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문학이었던 것 같고 경성제대 출신이고 우리나라 문학사 연구에서는 한국 한문학사를 최초로 써서 그 이름을 지금도 남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마 20세기까지만 해도 김태준의 이름은 우리 연구서에서는 대부분 천태산인이라고 하는 호로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아시다시피 김동보람이 준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북하신 분은 아닌데
그 일제 말에 경성 콩그룹이나 뭐 이런 그 공산주의 활동을 하시다가 해방을 맞았고, 남노당 쪽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글들을 많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명문장가고 기억력도 아주 비상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김태준 선생이 그 49년인가 50년인가 그 공산주의 남노당 체포할 때 종로 쪽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다가 6.25가 터지기 직전에 사형당하신 분입니다. 사형당하실 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것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는데, 자신의 꿈은 평생 동안 고서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싶은 게 꿈이었다. 이런 이제 그 유언처럼 남긴 말이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이 1930년대에 최초의 한문학사를 써서 그 이름을 날렸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설사를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소설사라고 하는 책을 남기기도 했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많은 문학사적 지식 중에서 많은 부분이 김태준의 문학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최초의 한글 소설이 뭔지 아시죠? 홍길동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증거가 뭘까를 따져보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홍길동전 판본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가장 오래된 판본이 19세기 말 판본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조금 넘는 정도의 판본밖에 안 되고, 그 이전에 수많은 기록에서 한글본 홍길동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거든요, 이게. 그런데 허균이 그 한문의 귀재고 정말 한문을 우리말처럼 구사했던 허균이 뭐가 아쉬워서 한글로 그걸 썼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혹시 가질 수 있다면, 야, 그러면 증거가 뭐지?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뭘까? 이런 걸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찾아보면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나를 막 따지고 올라오면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후학들이 계속 그걸 쓴 거예요. 최초의 소설은 김시습의 금오신화라고 그럽니다.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죠.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 보면 최초의 소설 금오신화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나 김태준에게 이게 왜 소설이냐? 예를 들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 이야기나 이런 게 훨씬 더 소설적 장치를 가지고 있고 묘사도 소설적인데 왜 이건 소설이라고 안 그러고 금오신화를 최초의 소설이라 그러나 의문이 생기죠. 이거는 이제 설화와 소설 사이의 그 장르적 차이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 그러나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소설사를 쓰면서 최초의 소설을 쓴 매월당 김기승, 금오신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후학들이 그거를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1940년대에 한동안 어디서 강의를 하셨냐면 경학원이라는 데서 이제 수업을 하셨어요. 이 경학원이 지금의 성균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경학원에서 이제 그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를 듣던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안동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그 양반이 김용준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자기네 집에 고서가 많다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 김태준 선생. 이분이 한문학사도 쓰고 소설사도 쓰고 워낙 이제 명망이 있는 분이니까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또 일설에는 제가 이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수업 시간에 정말 발견되면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정말 대단한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꼽았다 그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럼 그런 책이 어디에 남아있겠냐 그랬더니 세종 당시에 고위관직을 지냈거나 공신이었거나 이런 분들 집에는 혹시 하사품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책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 하사하는 방식으로 제일 많이 배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수업을 듣고 이제 그 여름방학이 돼서 집에 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모르잖아요, 혹시. 그래서 이제 책을 찾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했다는 설도 있고, 또 이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안춘근 선생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자기 집에 고서가 많다. 그러니까 이 김태준 선생이 이제 그 고서를 이제 일괄 이제 구매할 사람을 찾아주려고 그 인사동을 나오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냐면 한남서림을 운영하던 분을 만났대요. 그 한남서림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이미 간송 선생의 소유처럼 돼 있었던 시절입니다. 다만 이제 운영하는 사람을 이제 다른 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이제 운영했었다 그러는데 그런지 막 길을 가는데 그분이 그 김태준 선생을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만저만한 일로 내가 그 고서 문제 때문에 그 어느 서점을 간다고 그랬더니 그런 거라면 우리한테 좀 소개해 주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이제 한남서림에서 소개를 받았다는 설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고서를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처음에는 이 훈민정음이 그 집에 있는 줄 몰랐었대요. 몰랐는데 책을 이제 막 이렇게 고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이제 고서는 그냥 요즘처럼 이렇게 한 장씩 돼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은 비어 있죠. 책장이. 그런데 이제 책을 하도 오래 보면 이 접힌 부분이 나긋나긋해져가지고 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책인데 뭘 막 써놨는데 이게 책장이 떨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오래된 글씨체에 한글이 뜨문뜨문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문 속에.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이제 아마 뜯어가지고 뒤집어 봤나 봐요. 봤더니 훈민정음 해례본이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인지를 판단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두 장이 떨어져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두 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니까 제목이 없고 요즘처럼 판권지가 없는 시대니까 이게 한글과 관련된 훈민정음과 관련된 책인 거는 분명한데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김태준 선생이 이거를 가지고 올라와서 그 당시 경성제대에 조선왕조실록 한 벌이 보관돼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세종 당시의 해당 조항을 찾아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의 기본 그 글은 기본 내용은 거기 실록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서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워낙 이제 이분이 그 암기력이 좋아서 앞부분을 외웠었다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바로 외워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실록을 확인해 보니까 원문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그러고 이제 정말 환호작약했겠죠. 이게 정말 희대의 발견인데.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그쪽 집안에서 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사더라도 정말 그 잘 보관할 사람이 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김태준 선생이 경성 콩그룹 사건으로 그 일제 경찰한테 잡혀서 한 3년 정도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책이 잠깐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44년도에 출감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이제 다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 그 책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사이에 뭐 또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이제 한남서린과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 전형필 선생에게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간송 선생이 이거를 이제 사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사람이 올라오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 한남서림을 운영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간송 선생이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서 김태준 선생한테 묻습니다. 얼마를 내가 주면 되겠냐. 그 당시에 기와집 한 채 값이 1,000원이었답니다. 1,000원. 그랬는데, 예, 요즘 같으면 참, 예, 그렇죠. 1,000원, 이게 1,000원이었는데, 김태준 선생이 멈멈하면서, 아, 이게 조금 좀 비싸게 부를, 그 집에서 조금 비싸게 부른 감은 있는데, 그 집에서 1,000원을 부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송 선생이 그 자리에서 봉투에 1,000원을 넣어서, 이건 뭐 그냥 뒷얘기입니다만은, 1,000원을 넣어서 김태준 선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 이렇게 받아도 되냐. 그랬더니 이거는 책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값이 아니고 선생이 이렇게 좋은 자료를 나한테 소개한, 말하자면 사례금이다. 그리고 책값은 내가 10,000원을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10,000원의 이게 10,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1,000원을 부르면 되냐. 그래서 10,000원을 지불했다는 설이 있어요. 예, 기와집 10채 값이.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10채 값을 주고, 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앞에 2장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갔는데, 이 글씨가, 떨어져 나가니까 아까워가지고 이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 보완한 사람이, 김태준 선생 쪽에서 보완했다는 설도 있고, 간송 선생이 보완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 글씨를, 그 글씨가 누구 글씨냐면 안평대군체라 그럽니다. 안평대군이 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안평대군체라 그러거든요. 이 안평대군체입니다. 안평대군이 우리나라에서 서예사에서는 아주 꼽히는 명필 중에 한 분이에요. 비록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세조에게 밀려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정말 뛰어난 명필인데, 그 안평대군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아주 재미있게도 바로 그 책의 주인이었던 그 김태준 선생 수업을 듣던 그 김용준이라는 그분이었어요. 이분은 일제 때 선전에도 입선한 서예가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그 글씨체에 가깝게 써서 앞부분을 복원을 했습니다. 이게 첫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본이긴 한데 이거는 복원된 부분인 거죠. 복원된 부분인데, 이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쭉 쓰다 보면 그러니까 뒤에서 2번째 줄 맨 끝에 자가 어조사 의자입니다. 저게 원문에는 귀이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쓰다가 잘못 써가지고 한 글자가 이제 요즘으로 치면 오타가 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의를 쓰나 이를 쓰나 뭐 그러니까 큰 뜻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렇게 그 당시에는 그냥 뒀었던가 봐요.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저게 그 귀이자, 귀이자를 문장 끝에 쓰면 뭐뭐실 따름이다 또는 뭐뭐실 뿐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짓는 그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그 훈민정음이 우리나라 역사 속으로 비로소 이제 나타났는데, 이 책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그 당시 판본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이후에 번각을 하거나 다시 출판하거나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몇 종류가 있고, 세종 당시의 판본은 지금 현재 국보제 70호로 지정되어 있는 간송미술관 소장본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것이고, 요게 이제 원본의 글씨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죠, 느낌이. 훨씬 더 세련되고 아주 글씨가 날씬하면서도 아주 유려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다르죠.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비교하고 보면 비슷한데 그냥 보면 잘 모릅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무수한 사진들이 다 요걸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발견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책장 뒤에다가 했을까? 그거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강에서 할 때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연산군 때 한글 탄압 사건이 한번 벌어지잖아요. 그 한글이 만들어지고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글로 임금을 비판하는 이제 벽서 내지는 괴서라 그러는데 요즘으로 치면 대자보 같은 거죠. 그런 게 막 나붙으니까 연산군이 한글을 금지시킵니다. 금지시키면서 동시에 한글을 가지고 있는 한글로 된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처벌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글로 된 대부분의 책들이 수거돼서 다 불살라집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집안에서 이 집안에서 이 집안의 이제 조상 중에 이천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세종 때 공신으로 책봉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신으로 책봉된 조상이 세종 당시에 이 책을 하사품으로 받은 거죠, 임금에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금에게 하사품으로 받으면 내삭이라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고 거기다가 그 누구에게 이 책을 하사한다고 이렇게 그 도장을 딱 찍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게 내삭이라 그러는데 그 내삭이가 있는 책이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의 조상 중에 정말 그 임금의 총애를 받거나 큰 공을 세우거나 고위 관직을 지냈던 뭐 이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보면은 정말 이게 가보나 다름없는 것이고 조상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건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연산군이 한글 책 갖고 있는 거 다 없애라, 자수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압박을 하니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서울이나 뭐 이런 한양이나 이런 데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동이나 지금도 안동은 굉장히 그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고민하다가 책을 뜯은 거죠. 뜯어가지고 다 책장을 뒤집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른 걸 필사한 거예요. 책을 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가보 같은 책을 지키고 싶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잊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한 걸 필사해 놓은 책으로 그냥 집에 이렇게 다른 책과 함께 쌓여져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그게 몇백 년을 지나서 극적으로 이렇게 다시 탄생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훈민정음을 우리가 비로소 이제 완전한 판본으로 볼 수 있게 된 첫 사례였던 겁니다.